자, 교재 21페이지 아홉 번째 페어럼 할 차례인 것 같아요. 자, 아홉 번째 페어럼을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이미지 파 ABC에 대하여 A가 B의 सब셋이고 그리고 B가 C의 सब셋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A도 C의 सब셋이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 풀이는 다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뭐 하는 건지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제 집합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명제적 언어는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이미 공부한 건 명제적 언어예요. 아직 모르는 건 집합 언어죠. 그러니까 이미 공부했던 명제적 언어를 갖고 그 놈을 이용해서 집합 언어를 증명하자. 그게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계속 명제적 언어를 바꾸면 그만인 거예요. 거기서 사용했던 몇 가지 법칙들을 그냥 적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सब셋에 관한 데피니션을 이미 우리가 공부했어요. सब셋에 관한 데피니션은 뭐예요? 여기에서 A가 B의 सब셋이야 그러면 임의 원소 X 꺼내죠. A에서 꺼냈어요. 그럼 얘가 누구한테도 있어야 돼? B한테도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또 B가 C의 सब셋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B에서 임의 원소를 꺼내보면 그 원소도 C에 있어야 한다. 사실 여기서 증명은 끝났어요. 그쵸? 왜냐하면 집합에 관한 트랜지티브 로우 기억하죠? 전위 법칙. 전위 법칙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X가 B에 있고 B를 통해서 C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뭐예요? P이면 Q야. 그리고 그쵸? Q이면 R. 그러니까 증명 끝나는 거예요. 트랜지티브 로우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P이면 R이다. 그러니까 증명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For all X, 그 X는 A의 원소. 그러면 얘는 어디에도 있어? C에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의 데피니션이에요? 이게 바로 A가 C의 सब셋이구나 데피니션. 증명이 된 거예요. 명제적 언어에서 배웠던 전위 법칙, 트랜지티브 로우. 그 트랜지티브 로우를 갖고 증명한 거예요. 자, 계속 갑시다. 자, 퀘스천 39번 한번 봅시다. 퀘스천 39번을 보면은 A가 B의 सब셋이다. 그리고 B가 A의 सब셋이다. 그러면 양방향이죠. 필요 충분 조건. 두 집합이 상등, 서로상 같은 등 이래서 상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가 성립함을 보여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증명은 역시 똑같아요. 이 아홉 번째 페어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증명은 어떻게 할 거야? 자,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이제 P이면 Q도 보이고 Q면 R도 보여야 되는데 일단 Q이면 R 역방향은 되게 자명하죠. 그렇죠. 이건 증명 안 해요. 수학자들도 제가 지금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수학자들도 자명한 사실은 증명하지 않아요. 이건 자명을 넘어가고 이제 우리는 P이면 Q 정방향만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P라고 가정하고 Q임을 보이는 거니까 자, 여기서 성립한 게 뭐예요? 이것과 이것을 성립하죠. 그러니까 for all X, 그 X가 A의 원소. 그러면 누구의 원소이기도 해요? B의 원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또 어떤 원소? B의 원소? 그러면 그 원소가 다시 A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증명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어떤 임의 원소가 X A의 원소인데 그 원소가 B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P이면 Q 다시 Q면 R이니까 트랜스 로우에 의해서 얘가 다시 뭐가 돼요? A의 원소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B에서 출발하는 거죠. B에서 출발해 보면 다시 그 원소가 어디에 있어요? A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원소가 또 B에 있고 지금 이 트랜지티브 로우에 의해서 A, B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을 종합해 보면 모임을 알 수 있어요. 두 개가 같구나. 그렇죠? 두 집합이 같다.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때 뭐라고 하셨어요? 두 집합의 같음을 증명하여라. 그러면 A가 B의 सब셋이고 B가 A의 सब셋임을 보여라.
그걸 가르치죠. 이제 그때 이제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그렸지만 우리는 명제적 언어를 갖고 증명을 한 거예요. 자, 40번 퀘스천 봅시다. 자, 40번 퀘스천은 뭐예요? 어떤 이미지 팝 A에 대해서 A가 empty set,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subset이야. 그렇다면 그 집합이 공집합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P면 Q이다니까 역시 P라고 가정을 해야겠죠. 자, P라고 가정을 합시다. 즉 A는 어떤 empty set, 어떤 집합 A가 공집합의 원소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subset definition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For all x, 그 x가 A에 있다라면 누구한테도 있어야 돼요? 공집합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이 구조가 뭐예요? P이면 Q이다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P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얘라고 가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얘를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자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알아듣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자, 어떤 원소가 공집합의 원소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공집합은 원소가 없어요. 그런데 P이면 Q이다라는 구조가 참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네요. 자, T이면 참이다가 있고, T이면 참이면 거짓이다가 있고, 거짓이면 거짓이다가 있는데 얘네가 참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얘네가 참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둘 중에 누구밖에 안 돼요? 얘밖에 안 되죠. 그렇죠? P이면 Q이다 기억하죠? P이면 Q이다에서 true이면 false이다는 절대로 true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가정이 거짓인 경우에만 이 명제가 참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국 이 P가 거짓이었구나 그 얘기예요. 이 P가 거짓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어떤 원소는 A의 원소가 아니야. 즉 for all x잖아요. 모든 x에 대해서 x가 A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 결론은 뭐예요? 그 A의 원소는 없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됐어요. 이해되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스펙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얘가 뭐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서 흔히 뭐 스펙 쌓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예인 걸 알고 있죠. 이 specify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뭔가 뭐 세분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분류하고 set 이건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집합의 분류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과 별로 다를 바가 없죠. 뭐 주어진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집합을 만든다. 뭐 이를테면 다음 줄이에요. 이를테면 M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들 집합을 A라고 할 때 명자함수 X는 여학생이다. 그러면 A의 일부분을 이루는 원소에 대해서는 참이지만 나머지는 거짓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X는 여학생이다. 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집합은 X는 여학생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우리가 다음 줄이죠. 어떤 명제함수 px가 참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집합. 이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진리집합. 그쵸? 그 진리집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집합이라는 게 사실 그 정의가 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 했죠. 우리가 왜 그 표준 편차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어떤 범위 안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 그 정도로서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리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기억하죠? 자, 어쨌든 이제 계속 읽어봅시다. 집합론을 공리적으로 다루려면 X형 뭐 스펙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분류화의 공리, 그래서 번역본에서는 분출 공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분출 공리를 전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배웠던 뭐 이런 거죠. 어떤 집합의 원소를 하나 골라냈는데 그 얘는 뭐라고 나왔어요? 뭐 px 이렇게 나왔나요? 그렇죠? 우리 책에는 뭐 px 어떤 px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표기법상 set builder notation. notation은 이제 표기법 말하는 거죠. set builder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뭐 우리말로 조건 제시법 이렇게 말을 해요. 자, example은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집합 중에는 원소 또한 집합인 게 있다. 고등학교 나오죠. 집합 중에는 원소도 집합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example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power set이라고 해서 파워는 뭐 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파워는 뭔가 이렇게 계속 거듭 뭔가 연산하는 그런 과정을 서양말로 파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ower set of A 이래서 PA 그냥 이렇게 써줘요. 대문자니까 좀 아래다 써야 낫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써요. example 보면 알겠지만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파워스 하나 봅시다. 얘네는 뭐니? 얘네는 이제 얘네가 원소란 얘기죠. 얘네를 원소로 갖는 거니까 얘네들 원소를 나열해보면 뭐예요? 이렇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원소 두 개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예요. 자, 파워셋이 유래가 된 10번째 theorem을 봅시다. 원소가 n개인 집합 A의 멱집합, 이 파워셋을 번역본에서 이제 멱집합이라, 멱이라는 한자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한자라 잘 몰라요 저도. 어쨌든 거듭하는 뭐 그런 게 멱인가 봐요. 파워셋의 원소는 2의 n제곱계다. 증명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읽으면 다 알죠. 자, 첫 번째 경우. 그 A가 공집합인 경우는 원소가 없죠. 그러니까 2의 n제곱계, n이 0이죠. 그러니까 2의 0제곱은 1개, 자명하죠. 그런데 두 번째 A가 공집합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집합 A가 원소가 n개가 있다라고 했죠. A1, A2 뭐 이렇게 n개가 있다라고 하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임의의 원소 하나를 꺼냈어요. 물론 이 K는 1부터 n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임의 원소 하나 K를 꺼냈으면 이제 얘는 뭐가 돼요?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돼요? 얘는 이 집합 A의 원소이거나 원소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얘네들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마치 n개의 빈칸에 0을 채워 넣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있으면 1, 없으면 0. 0을 채워 넣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퀘스천 41번은 굉장히 쉽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union and intersection. union이 뭐예요? union은 합집합이고 intersection은 말 그대로 이제 intersection이니까 교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 union과 intersection에 관한 definition을 살펴봅시다. 자, 9번째 definition은 뭐예요? union B를 정의하고 있죠. 자, union B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죠. 두 개가 같은 표현이니까 하나 봅시다. 합집합은 이렇게 정의해요. 어떤 원소를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 원소가 A의 원소이거나 논리곱이에요. B의 원소가 되면 그게 A 유니언 B가 되는 것이고, 자, 인터섹션은 뭔가 이 원소 하나 골랐어요. 이 원소가 A의 원소이면서 논리곱이죠. 그리고 B의 원소이어야 한다. 중학교 때 어떤 개념과 다르지 않아. 당연히 똑같죠. 그것을 명제적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안 나오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이 나와요? 만약에 A 인터섹션 B가 없다. 그러면 A와 B를 뭐라고 불러요? disjoi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joint 되는 부분이 없어. disjoint라고 하고 얘를 우리말로는 서로 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합에서는 이 소라는 표현을 disjoint라고 쓰고 이제 왜냐하면 joint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수체계로 넘어가면 prime이라는 말을 쓰죠. prime number 이런 말을 써요. 이 약수가 나랑 자기 자신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수의 가장 프라임이 되는 수야. 그래서 프라임 넘버라고 불러줘요. 그 소수. 수체계에서는 프라임 넘버, 집합에서는 디스조인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1번째 theorem을 보면 쉬운 얘기니까 그냥 교재 보고 갑시다. 11번째 theorem을 보면은
다섯 개가 소개가 되어 있는 첫 번째 유니티에서 한근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한근 법칙. 읽어보면은 A 합집합 공집합은 A. 그리고 A 인터섹션 X는 A. 왜냐하면 여기서 X가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1번에서는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자, A랑 이게 뭐였죠, 처음에? A 합집합 그리고 공집합하면 A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A랑 전체 집합을 인터섹션하면 내가 된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아이덴퍼턴피라 그래서 자기 자신 계속 연산하는 거죠. 그 법칙도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커뮤터티브 로우 교환 법칙. 네 번째는 어소시에이티브 로우 우리말로 결합 법칙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디스트리뷰티브 로우 분배 법칙. 근데 이게 왜 이게 나오는가 이제 이게 좀 의문스럽죠. 그 배경을 좀 잠깐 얘기하고 이번 차시는 마칠 거예요. 자,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집합기호라는 것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무슨 다이어그램 맨날 막 피라고 그런 개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딴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의 연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합도 마찬가지로 다이어그램 색칠하는 AB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하지 않은 그냥 어떤 의미의 어떤 집합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합은 종류가 되게 많죠. 수집합이 있어요. 수집합 안에도 자연수집합, 정수집합 굉장히 많죠. 그런데 수집합만 존재하는가 아니에요. 매트릭스 배웠죠. 행렬, 매트릭스 집합도 있는 거고 또 함수 집합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집합들을 어떻게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유니온 인터섹션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많죠. 이 논리에서는 얘가 논리합, 논리곱 이렇게 표현됐었고 또 다른 연산을 수체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연산들이 뭐 예컨대 이런 거죠. 뭐 덧셈, 뺄셈 이렇게 정의가 될 것이고 그런 애들을 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다시 나오는구나. 얘가 다시 나오는구나. 이 성질을 오늘 간단히 소개하고 마칠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오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언제가 그 몇 차신지 기억이 안 나지만 실수가 뭐냐 할 때 공리를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실수의 공리. 그래서 실수는 데피니션이 없다 그랬어요. 제곱해서 0 이상이 되는 거는 순서 공리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과정일 뿐인 거, 성질을 프로퍼티예요. 성질일 뿐인 거고 데피니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실수는 공리다, 약속 체계다. 그래서 완비성, 순서 공리, 완비 공리, 순서 공리, 체의 공리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것이 실수의 공리 체계다. 물론 이제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이제 또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얘기는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자 실수의 완비 공리, 순서 공리, 체의 공리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체, 필드라고 불려요. 이 필드 엑스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간단히 소개를 해주면 이런 거예요. 자 필드 엑스형이라는 것은 체의 공리인데 이 체가 뭐냐? 이 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말은 빼고 그냥 쉽게 말하면 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체계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연산이 주어졌을 때 연산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연산해도 되는 그런 체계가 이제 필드라고 보면 돼요. 자, 임의의 집합이 하나 나왔어요. 그냥 S셋이라고 할 거예요. 특정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임의의 연산을 하나 주었어요. 역시 연산은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 뭐를 확인하냐면 closed under operation. 연산이가 닫혀 있는가. 번역본에서는 쾌세성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closed under operation. 연산이가 닫혀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집합이 정해졌으면 그 집합 내에서 연산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연수 집합을 얘기 들어봅시다. 자연수 집합 1, 2, 3, 4 이런 애들. 이 집합은 덧셈에 관해 닫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연수 집합 두 개를 빼내서 두 개의 원소를 빼내서 더하면 항상 자연수예요. 맞죠? 그게 닫혀 있는 거예요. 자기 집합 안에 원소가 다시 되는 거. 그러면 뺄셈은 닫혀 있을까요? 아니죠. 1과 2를 골라서 1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버려요. 자기 집합 내 원소가 안 되죠?
이건 닫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열렸단 말을 쓰나 절대 쓰지 않아요. 그 열려있다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제 토폴로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 말 안 쓰고 closed under operation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은 덧셈까지만 되고 뺄셈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집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곱셈은 닫혀있죠. 자연수 2개 곱하면 다시 자연수예요. 그런데 나눗셈은 안 되죠. 1 나누기 2하면 2분의 1이요. 또 다른 집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닫혀있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은 덧셈과 곱셈에 닫혀있고 뺄셈과 나눗셈에 관해서는 닫혀있지 않은 거예요. 자, 닫혀있으면 확인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커뮤터티브 로예요. 커뮤터티브 로. 이 필드 엑스형 소개만 하고 끝낼 거고요.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제 다음 차시 때 또 마저 말을 할 거예요. 자, 커뮤터티브 로가 뭐냐면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인데 이런 거예요. 자, 임의의 원소 여기서 A, B는 다 28X의 원소예요. 골라서 연산을 하면 순서를 바꿔도 되니?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배웠던 수체계에서는 이게 항상 성립하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 고등학교 때 딱 하나 배우죠. 누구예요? 함수의 합성. 함수의 합성은 이 커뮤터티브 로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곱셈은 성립 안 하죠.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세 번째 뭐를 확인할 거야? 세 번째는 바로 어소시에이티브 로, 그래서 이제 결합 법칙을 또 확인할 거예요. 결합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한 종류의 연산을 2번 이상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한 종류의 연산을 2번 이상, 즉 원소가 3개가 최소 3개가 필요해요. 한 종류의 연산을 한 번, 2번 했죠. 그러니까 원소는 최소 3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연산을 했을 때 앞에를 먼저 할 거야, 뒤에를 먼저 할 거야, 아무 상관음성. 그게 결합 법칙이에요. 괄호를 묶어서 결합 법칙인 게 아니라 괄호를 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연산의 프라이어티라고 하죠.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연산의 우선순위가 앞이든 뒤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그게 바로 어소시에이티브 로예요. 이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 얘기예요. 근데 지워야겠네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제 네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걸 확인해야 돼요. 아이덴티티 엘리먼트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항등원이에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 항등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데피니션은 뭐냐면 임의의 원소 어떤 놈을 꺼내서 누구랑 연산하면 교환 법칙 성립하고 다시 자기 자신 나와버려요. 다시 자기 자신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이 원소가 바로 아이덴티티예요. 자, 아까 했던 예가 뭐예요? 어떤 임의 집합 A와 유니언 empty set 했더니 누가 나와? A가 나와. 이게 뭐 확인하는 거예요? 집합에도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항등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교환이 반드시 성립해야 하는가는 이걸 보면 알아요. 여기까지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매겨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끝이고 이게 안 되면 끝이고 이게 안 되면 끝이에요. 이게 되면 얘가 돼야 확인하고 이게 되면 얘가 되니까 확인하고 그러면 얘를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A 연산 E 그러면 이걸 만족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A 연산 B와 B 연산 A의 커뮤터티브 로까지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환이 성립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간단히 소개한다고 했는데 길어진다고. 이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활용은 다음 차시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수체계에서 덧셈에 관해 한번 살펴봅시다. 실수집합에서 덧셈이라는 연산이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항등원 존재할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임의 원소 A에 누구를 더해. 그러면 교환이 성립해서 내가 다시 나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시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 있어요? 없어요?
0에 이게 바로 수집합의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에요. 그러면 수집합에서 곱셈에 관해서 성립할까 안 할까요? 하죠. 얘랑 누구랑 곱해 교환 성립해야 돼. 근데 내가 다시 나와? 그렇게 만들어주는 원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1. 그게 항등원의 개념이에요. 자, 항등원이 있어? 그러면 이제 뭐를 찾아야 되냐면 바로 인버스 엘리먼트를 찾아봐야 돼. 사실 이 필드 엑스형은 제가 그 리니어 엘지브라에서도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자, 얘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얘랑 연산을 했는데 누가 나와? 항등원이 나왔어.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 원소가 바로 인버스 엘리먼트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 뭐라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에 관해 여건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얘만 인버스 엘리먼트가 아니에요. 자, A의 인버스 엘리먼트는 X이면서 동시에 X의 인버스도 A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은 수학자들이 쓰는 연산에 관한 여건의 기호인 거예요. 여건의 기호. 자, 역시 예를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수집합에서 덧셈이라는 연산에 관한 여건이 존재할까? 해볼까요? 자, 나랑 누구를 더해? 그러면 커뮤니티브 로어가 성립하면서 누가 나와야 돼요? 항등원. 덧셈에 관한 항등원 0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원소가 수집합에 있다 없다? 있다. 누구예요? 마이너스 A. 맞죠? 그놈을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1제곱 다 여건에 관한 표기법이에요. 연산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수집합에서 곱셈에 관한 여건이 존재할까 안 할까? 자, 나랑 누구를 곱했어요. 교환이 성립하는데 누가 나와야 돼요? 곱셈에 관한 항등원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원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가 누구예요? A분의 1. 그런데 수학에서는 연산에 관한 여건을 마이너스를 쓰기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등 과정에서는, 중등은 중고 말하는 거 알죠? 중고등학교 중등 과정에서는 이 곱셈에 관한 여건만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지수 법칙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다 여건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수집합의 연산은 덧셈에 관한 여건을 이렇게 잘 안 써요.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산일 경우에는 다 마이너스 1제곱 쓰는 게 약속이에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게 필드가 되는 거예요. 필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필드가 뭐냐 그러면 사실 학문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수준에서 어차피 이제 비기너가 강좌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돼요. 어떤 집합과 연산이 주어졌을 때 요 5개를 만족한다면 이제 그 집합 내에서는 마음껏 연산이 해결이 되는구나. 편하게 연산해라. 그런 게 필드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알겠지만, 이제 여기까지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죠. 디스트리뷰티브 로, 그러니까 이제 이 분배 법칙이죠. 근데 분배 법칙은 성격이 달라요. 분배 법칙은 이제 연산이 2개가 필요해요. 연산 2개가 필요해요. 연산 2개가 나왔을 때, 자, 얘네들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놨죠. 그랬을 때 얘네를 이렇게 연산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게 바로 분배예요. 우리 눈에 정말 분배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연산의 기호를 바꿨을 때도 이 분배가 성립할까 안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는 집합도 있고 안 하는 집합도 있고, 그거를 배워가야 돼요. 집합 하나 다 달라요. 수집하면서 안 되죠. 이게 덧셈 곱셈일 때 곱셈 덧셈으로 막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될 때 있고 아닐 때가 있죠. 수집하면서 얘가 곱셈 덧셈일 때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칩시다. 항등원과 여건의 개념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수업 때 제가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덧셈이 되면 뺄셈은 그냥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뺄셈은 덧셈에 관한 연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 연산으로 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곱셈이 되면 나눗셈도 돼요. 얘는 뭐 수집합에서 말하는 거예요. 수집합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나눗셈이라는 것은 결국 곱셈에 관한 역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덧셈이 되면 뺄셈도 되고 곱셈이 되면 나눗셈도 된다 했던 얘기가 그 의미인 거예요. 근데 또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대충 눈치챘겠지만 여기에서 3번, 4번, 5번이죠. 3번, 4번, 5번 여기까지 성립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룹, 그죠? 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만족을 해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니죠. 얘를 제외하고죠. 얘를 제외하고 여기까지 만족을 할 때 이제 걔네들 우리가 링이라고 부르죠. 환, 그렇죠? 근데 그딴 얘기들이에요. 자,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 차시 합시다.